오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냥 큰 시야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미국장 반등했습니다. 새벽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 반등세는 약합니다. 사실은 1% 초반대, 나오는 1% 중반대까지 가긴 했지만 나스닥은 1%도 못 넘었고, 유럽장 약세였고 우리나라 아시아장 안 좋았고 중국장은 쉬었습니다. 최근 S&P 500 지수 움직임을 보면 9월 초부터 흘러내리다가 헝다그룹 때문에 한번 세게 밀렸다가요, 바로 반등했는데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세게 또 밀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반등세가 있긴 하지만 이 반등세가 밀린 것 그 전날 반등세를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제지표 요번 주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PMI 지수 쪽을 보면 중국의 제조 PMI 지수는 지금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 심리 지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중국의 그 서비스업 관련된 비제조업 부분은 여기 보시면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기대치가 50이었는데 그 전에 47.5로 뚝 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50 정도 올라갈 거라, 중앙점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게 위로 튀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카이신 제조 PMI 지수는 이제 하락하던 게 멈추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PMI 지수 최종치가 나오는 제조 PMI 지수는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 추세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직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마켓에서 나온 PMI 지수도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나마 중국 경제 쪽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추세가 아랫방향으로만 계속 내리꽂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지켜보면서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걸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이제 중요한 경제 데이터 4개를 모아서 전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리얼 세일, 실질 지출, 판매, 이런 쪽으로 있던 움직임이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약간 반등했습니다. 전월 대비.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고용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득 증가도 그렇고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연준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이슈로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 지표 중에 하나인, 이건 이제 소비자 지출과 관련된 것 가지고 물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PCE 지출인데 여기 보시면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하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보다는 아주 조금 0.1포인트인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고,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보는 건 얘가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오진 않고 일정 수준 둔화되는 속도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시각을 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뻗대기고 있는 상황 중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전력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전력난에 에너지를 쓸어 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에너지 영역의 가격 상승 탄력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미 석탄은 굉장히 많이 뻗어서 아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잠잠했던 유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것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하강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좋은 뉴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한국경제 기사인데 10월 1일자 기사고요. 이거는 누가 쓰셨냐면은 이지연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이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있다는 거죠. 공급망이 붕괴됐고 뒤꼬여 있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물가 상승률의 압력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값 치솟고 중국은 석탄 부족으로 문서를 앓고 있으며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꿈틀대자, 석탄 가격이 꿈틀대는 건 아니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유가도 함께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끄는 중동발 오일 쇼크였다. 중동발 오일 쇼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도했는데 현재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자가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은 공급되는 과정에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누군가 더 쓰겠다고 단기적으로 공급을 뛰어넘는 수요가 창출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70년대는 공급자가 공급을 안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단기적으로 쏠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프린스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수석 전략가는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70년대와 원인은 다르지만 현대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약간의 저성장, 성장의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수축 국면에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 확장 속도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고용 측면에서 잠깐 보면 이게 미국의 파란 게 이게 일자리 창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게 그만두는 겁니다. 퇴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두색, 요게 연두색 요 지표가 이제 고용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두 개가 추세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고용 지표하고 이 퇴직 지표는 그만두는 거, 요 두 가지는 일정한 갭을 두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뭐 큰 흐름의 변화나 그런 건 없어요. 최근 추세를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일자리가 급등해서 올라가 있죠. 근데 일자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측면은 이 일자리가 남는 것만큼 따라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거는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로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올라갔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남아 돈다는 뜻인데 일자리가 남아 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고 이것은 급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갑니다. 인플레이션 쪽으로.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이 소비 위축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 추이를 보면 내년도 경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속도보다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른 미국의 국가부도인데 일단 국가부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 일단 임시 예산안을 의회도 통과됐고 이거를 서명을 했거든요. 바이든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부도 12월 3일까지 정도는 여기 12월 3일 정도까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한 거를 오픈해 놓은 상황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계속 이슈로 흔들릴 요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인가요? 그 바이든 법안 복지, 사회복지 법안을 계속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측면에서는 그거를 오케이 해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율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시장에 국가부도가 스물스물 계속 나오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리고 금리, 좀 전에 봤던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이 곧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곧 시작할 것 같고 11월 회의에서는 바로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내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나왔죠. 이거는 경향신문 칸 쪽에 김재중 워싱턴 투파국에서 9월 20일자로 이거 모바일 쪽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헤럴드 기사입니다. 9월 28일자 기사인데 영중앙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가 종료하기도 전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앞당겨지고 좀 빨라지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계속 하향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게 예측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법인세 인상이 진행됐고 미국은 아직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죠. 보면 이거는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기대했던 그런 기업의 이익보다는 낮은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는 빅테크에 대한 제재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재가 가고 있죠. 그래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시총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여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러지 못하도록 잡아채는 그런 상황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고 특히 또 그 향후의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가 많이 반영되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주가 지수를 밀어 올리는 데는 좀 좋지 않은 성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한경 글로벌 마켓인데 조재길 특파원께서 이 10월 2일자로 올린 겁니다. 여기 영래포에 2천조 원이 뭉칫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 레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포하면 RP라고 말을 하는데 은행에서 자기가 들고 있는 채권을 일반인들한테 RP 같은 걸로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현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을 일반 투자자들한테 제공하고 그걸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영래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 중앙은행이 채권을 들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중에서 채권을 샀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시중 유통되는 채권들을 다 매수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으로 돈이 풀려져 나가는 건데 영래포라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있는 금융기관 쪽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영래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금이 뭉치돈이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만 1조 6천억 달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원래 영래포에 이자율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 달에 이거는 남승표 기자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연합인포맥스의 남승표 기자께서 8월 9일자로 올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연준이 6월 들어 영래포 지불 금리를 0에서 이자가 없다가 0.0으로 인상했거든요. 인상한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자금을 돌릴 데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영래포에 뭉치돈이 쏠리는 것은 마땅한 대안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는 초단기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영래포에 안전자산을 맡길 수 있다. 그럼 이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자기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영래포 쪽에 자금을 밀어 넣음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영래포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건데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운영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운영할 데가 없죠? 불안정성이 커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런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 농후하기 때문에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이게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오픈되지만 일단 그런 불안정성이 지금은 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이게 끝난 거냐, 조정이 끝나고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봐왔던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끝내고 타이를 받고 전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가니 저점을 찍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출구 전략이 일어나는 경우에 시장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일반 통상적이라면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돼서 정점을 찍고 중반이나 하반기에 흔들리는 정도가 시나리오인데 이번엔 좀 빨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드렸고 그런 이슈들이 나올 만한 충분한 어떤 여건들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봉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까지 일봉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주봉으로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IT버블 붕괴 이후에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살아나고 미국 연준이 아마 2004년도 6월 달인가 금리를 올렸을 겁니다. 추구 전략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조정이 그 이전부터 한 3월달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저점을 찍을 때까지 며칠 걸렸냐면 161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월에 조정을 받고 정점을 찍고 8월달 초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161일 동안 조정을 받았고 하락폭은 약 8% 정도 됐습니다. 이게 주봉이니까 10% 아마 약간 안 되는 수준 정도로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사례는 언제냐?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하고 아주 비슷하게 굉장히 저금리가 돼 있는 상태 하에서 QE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좀 전에 봤던 이 시기는 QE는 진행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QE가 진행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 상황에서 조정을 받은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전고점 돌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에 한 중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세가 약한 거죠. 얘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온 상황 다음에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도되다가 이게 움직인 건데, 얘는 여기 보시면 일단 정점을 빨리 찍은 거는 2015년도 5월 달에 이미 찍었고요. 흔들리다가 하락 바로 초입은 언제냐면 7월 달입니다. 2015년 7월 달. 그게 저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 최종 저점이 2016년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총 206일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정 끝은. 그리고 조정폭은 얼마까지 조정되느냐? 여기 보면 14%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시그널은 그럼 얼마나 됐느냐? 지금은 보시면 올 9월 3일? 2일날 정점을 찍었고요. 지금 오늘 날짜까지 보면 29일 지났어요. 29일. 그리고 하락폭은 5%입니다. 전일, 어제 찍은 저점을 보면. 이걸 생각해보면, 자, 이걸 좀 당겨볼게요. 이게 조금만 더 당길까요? 이렇게 조금만 더 밀까요? 예, 이게 그때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가 정점이었습니다. 정점을 뚫고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붕괴됐죠. 지금은 상황이 어떻죠? 좀 당겨볼까요? 정점이 여기죠. 조정받고 이 이전보다는 생각하기가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지금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로고 차트로 볼까요? 상황이 좀 잘 안 보이니까. 로고로 찍어보면 이렇게. 여기가 정점이었는데, 예, 이 가이드 이 정점 라인보다 일정 수준 올라왔고, 얘도 로고 차트로 보면 얘는 뭐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조정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조정 기간하고 이 폭이 좀 작았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이 지금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과연 얘가 새로운 추세를 가지고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등세가 전고점을 뚫고 우리가 지금 왔던 것처럼 이렇게 추세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하나 찍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방향이 아니고 실제로 위험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이게 내려가는 게 끝난 걸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야죠. 기간 측면하고 하락 측면에서. 여기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제 아침에 증권사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3,000선 초반에 있을 때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폭만 봐도 3,000이 깨져야만 그나마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그나마 열리는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보다 더 심하다면 2,900도 깨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현금 포지션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포지션을 너무 말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현금 포지션이 대부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많이 낙폭과대주, 우량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긴 투자 측면에서. 하지만 대부분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현금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짧게 이 조정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현금 포지션을 주시간으로 밀어넣는 행동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가가 바뀌어 있는 최종적인 큰 흐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련 기사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거 난리죠, 오징어 게임. 이거 서울경제 기사고요.
2월 10월 1일자고 뭐 다 그냥 치면 나오네. 김경훈 기자께서 올리신 겁니다. 82개국이 1위고 넷플릭스가 가 있는 곳에 83개국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인도랍니다. 그것도 2위래요 지금 현재. 아주 난리죠. 근데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겁니다. 그 달고나 나오잖아요. 이 달고나를 만들 수 있는 세트를 아마존에서 파는데 그 아마존 세트 직구하면 65,000원에 판답니다. 와, 이 달고나 하나 만드는데 65,000원씩이나 주고 설탕 녹여 먹는데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린 거냐면 그 K컬처와 관련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기 때문에 그 섹터의 영역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마음속에 두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생충, 그 다음에 미나리,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까지. 이런 컨텐츠 파워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국 쪽의 이 K컬처와 관련된 연관 기업들에 대해서 유심히 잘 관심을 두고 추세적으로 긴 측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는 뽑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